네, 이제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광역단체는 섣불리 승부를 점칠 수 없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강윤 씨, 허성우 씨, 그리고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 함께 개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동안 저희가 선거 방송도 많이 해봤었고 많은 선거를 치러봤었는데 지금 새벽 2시까지 이 정도로 정리가 안 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박순표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더딘 건가요? 일단 사전투표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전투표가 밀봉된 상태로 봉지가 오기 때문에 개표함을 일일이 열어서 개표함을 넣어서 그렇게 개표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1.49%의 투표율이니까 뜯는 작업들을 감안하면 20, 30%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전투표도 있고, 자, 이제 주요 접전 지역의 당락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여와 야 어디가 이겼느냐 구분이 갈 텐데요. 자, 질문 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언제쯤 이 당락의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지 평론가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야말로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한두 시간을 정확히 맞춘다 한들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까는 28표 차이가 나고 그랬어요. 1시간 전에 충북 같은 경우에. 도저히 무슨 군수 선거에서도 그런 일은 드물 거예요. 근데 좀 도지사를 뽑는데 그랬는데 그런 추세로 가면 물론 어느 지역에서 좀 특별히 강한 몰표가 나오거나 해서 조금 벌어지고 그게 추세로 굳어지면 예측하겠지만 마지막 한 표까지 다 개함한다는 심정으로 가면 적어도 너댓이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간신문들 고생 많겠습니다. 자, 허성우 우리 평론가께서도 기억하시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개표가 진행이 되고 당락에 어떤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던 선거가 있었습니까? 역대 제가 볼 때는 처음일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 2시가 넘으면 거의 일단 그 후보들은 과거에 보면 후보들은 이 시간에는 벌써 이제 다 만세 부르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미 벌써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전 투표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점도 있지만 또 이게 또 1인 7표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시스템상으로 한번 오류가 나면은 굉장히 이게 꼬이는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좀 세련되지 못하게 또 선관위에서 좀 운영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접전 아주 초박빙 지역의 접전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지금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기보다는 시스템화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선관위에서도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이 박원순 후보가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 박원순 후보가 득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죠. 실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두 분 평론가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에 이렇게 비교적 큰 표 차이로 일찌감치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선거 같은 경우에도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는데 그때도 이 시간까지 접전을 벌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 밤 12시 이전까지는 한명숙 후보가 앞섰다가 새벽이 되면서 강남 서초 지역의 표가 까지면서 오세훈 후보가 역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 말씀으로는 자고 일어났더니 시장 후보가 바뀌었더라 얼굴이 이런 얘기였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막판까지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표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박원순 후보가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 선거 캠페인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경기 인천 지역의 여야 후보의 표차가 비교적 접전 양상인 반면에 서울시장 선거 표차가 걸어진 것은 정몽준 후보의 선거 캠페인 내부에도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를테면 친환경 급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유권자들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소구력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저도 한 말씀 우리 박순표 차장이 워낙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지만 한 말씀 보태자면 정몽준 후보에게 그동안 알고 있거나 또는 이러이러하지 않겠느냐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데미지나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 정도 자질에 대한 일단 커다란 의심, 물음표가 하나 찍혔고요. 초반에 여론조사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상당히 그랬죠. 대항마가 될 것이다. 여론조사에선 그랬는데
TV 토론이라는 공개적이고 뭐 어떻게 순간적인 모면 이런 것도 불가능한 완전히 중인 환시리에 펼쳐지는 장소에서 정 후보가 보여준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다음에 네거티브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의 좀 조악한 수준의 트집 잡기. 그렇다면 왜 포스터를 뒷모습에 삐딱하니 옆을 보고 찍나요? 라거나 부인은 왜 안 보이시죠?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기 가능한 문제가 아니죠. 그건 선거의 본안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정답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스터는. 서서 찍을 수도 되고 앉아서 찍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을 7번이나 하고 뭐 외국에서는 중요한 직책도 하고 대선도 꿈꾼다는 분이 저럴까? 거기에서 오는 자질의 실망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박 시장이 3년쯤 해오는 동안에 시정 평가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그렇게까지 현격하게 대립하는 것 같진 않아요. 생활정치 측면에서 많은 공감도 좀 얻고 있었고 세월호 이후의 사회 분위기를 잘 저기에서 호응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조용히 다니고 미디어나 메시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의사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됐다. 그에 반면에 농약급식 이런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던 게 아닌가. 우리 박성호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좀 이제 그 아주 세부적인 상황은 뭐 후보들이 어떤 일단 일정이 다 있습니다만 전략상 그거를 다 지금 일일이 뭐 분석하기는 그렇고 근본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서울의 표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감성이나 이런 데 호소의 상은 아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아마 유권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눈물 담화 이후에 사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탁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야당의 공세를 일정 부분 멈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만큼은 이 대통령의 눈물 담화가 통하지 않았다. 이번 이던 결과만 놓고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 서울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그 전략적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결과를 보고 서울의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선거 전략에서 엇박자가 결과적으로 정몽준 후보의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몽준 후보는 일복시장을 내세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인데 정몽준 후보의 지난 13일 동안 캠페인 동안 일자리와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마. 결과적으로 캠페인이 잘못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의 뭐 지적도 말씀해 주셨고 막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기간 동안 얼마나 좀 만회할까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깜깜이 동안에. 현재로서는 뭐 만회하지 못한 것으로 좀 판단할 수 그리고 있겠군요. 부인과 아들의 잇단 실언. 실언이라는 말은 좀 점잖은 표현인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데미지였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지만 살펴봐야 될 지역이 아직 많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출구조사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사실 김준표 후보가 좀 앞서가지 않느냐로 봤는데 막판 지금 득표 결과를 보면 하는 과정을 보면 남경필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서 남 후보가 앞선다, 김진표가 뒤진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제가 선관위 방금 들어가서 각 지역별 투표율, 개표율 차이를 봤더니만 대도시 지역이 조금 늦게 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현재로 승부를 점치기 굉장히 어렵고 아마 한 두어 시간 더 지나야지 아마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초반 그 남경필 후보와 김진표 후보가 사실 남경필 조금 앞서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 출발을 했는데 김진표 후보가 많이 올라왔죠. 그런 과정 중에 뭐 보육교사 공무원화 문제라든가 또 막판 통합진구가 백현종 사태 이런 경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보면 이렇게 서울보다는 경기지사 선거가 좀 더 쟁점이 좀 광역단체다운 쟁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두 후보 사이에 상당히 그 표차가 좁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이 선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그 유권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보가 남경필 후보나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성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중도면서 개혁적이고 상당히 그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또 여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야당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새누리당에서 소장파로서 또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럼 개혁파적 이미지도 있고 이래서 또 김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장관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하고 이제 이쪽 남부하고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북부 쪽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여당 성향이 강하고 또 남부 쪽은 최근에 이제 신도시가 막 개발이 돼서 인구유입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향 자체가 좀 나쁘게 말하면 불투명하다, 양쪽 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 투표 결과를 보면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그 고민한 흔적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강윤 평론가께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경기지방선거는 그나마 좀 공약 대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뭐 복지를 가지고 계속 공약 대결을 펼쳤는데 지금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정책 대결을 좀 벌였다는 것이지 사실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처음에 버스 가지고 김상곤 야당 내부에서 내부 경선을 할 때 버스가 한번 이슈가 됐었고 남경필 의원이 뭐 아시다시피 버스 커다랗게 하는 뭐 저기 아들이기도 하고 버스 가지고 뭐 이제 뭐 그건 한번 서로 간에 큰 차이 없이 된 것 같고 보육교사 문제는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날선 공방이 오갔죠. 그다음에 그걸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 가지고도 서로 굉장히 다른 셈법을 보였어요. 결국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였지만 둘 사이에 커다랗게 뭐 승패가 엇갈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가 기억에 나는 정책에 관한 것이고 경기도는 우리나라 선거구가 지닐 수 있는 모든 양상이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압축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한수 이북과 한수 이남의 정서 차이도 굉장히 크고 한수 이북은 접적 지역이어서 뭐 안보 이런 거에 좀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보수화되어 있는 거고 도농 복합 지역이 함께 있죠. 대표적인 농촌으로 분류되는 가평, 청평, 뭐 거기를 양평이라고 부르더군요. 또 양평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주, 이청 거기 농촌이고, 반면에 또 남부 서쪽에는 새로운 신도시들이 있고, 그래서 인구 구성도 아주 다기 복잡하고 유권자 수도 많고요. 게다가 무주공산인 셈이었지 않습니까? 김문수 공백 8년의 공백을 두고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런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더 서울시보다 오히려 더 크게 획득한다고 볼 수 있었고 최대 유권자이고. 그런데 김진표 후보가 굉장히 잘 따라 붙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왜 남경필 후보는 예상외로 강하지 못할까? 뭐 그건 뭐 안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거기에 담긴 민심을 읽어야 할 것이고 안산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좀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이 정책적 의미에서도 그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가 강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강민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상버스 문제,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세워갖고 도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졌다. 이번 그 유권자들이 경기도 유권자들이 굉장히 냉정해졌다. 그것은 굉장히 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게 앞으로는 던져야 된다. 하나의 교훈적인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좀 경기도는 참 유권자도 많은 지역이고 뭐 세대별 투표율도 따라서 참 부동층도 많은 곳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뭐 분석할 수 있는 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고요. 자,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 출연자들과 함께 주요 접전 지역 또 앞으로 예상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